TV 한나입니다. 이어서 난중일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난중일기. 제가 오늘 난중일기에서 다루고 싶은 부분은 인간적인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난중일기는 유네스코 문화재에 지정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 전쟁 중에 세세하게 기록된 개인의 일기로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인 문화재라고 해요. 왜냐면 여러분 임진왜란 자체가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전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명예지원군이 오죠. 명예지원군이 올 때 동남아 사람들이 있었대요. 명지원군에. 그럼 봐봐요. 중국 사람, 동남아 사람, 약간 용병식으로 동남아에서 돈 벌기 위해서 동남아 사람들이 왔대. 사와티카 막 이러면서 인도 막 동남아 막 이런 사람들이 왔대. 그러면은 이 임진왜란은 일본과 조선만의 그런 전쟁이 아니라 명예지원군이 온 순간부터 동남아와 명나라, 중국까지 온 되게 동아시아의 그런 세계사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해군 전쟁. 물론 육군 전쟁도 있지만 그 해군에 관한 그런 내용이 여기 많이 나와 있어서 그 독일의 뭐 유명한 독일 제독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일본의 유명한 그 해군사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난중일기를 연구하고 엄청나게 이순신 장군을 존경한다고 그래요. 논문도 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이순신 인기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순신 장군은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난중일기는 총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서간첩 1책, 임진장초 1책, 그래서 전체로 9개의 책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2012년인가에 그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재되었죠. 제가 이걸 준비를 했는데 잘 안 보이실 텐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유네스코 문화재 등재가 일본보다 더 많이 됐어요. 아시아 쪽에서 제일 많이 된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되게 유네스코 문화재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자, 보시면 첫 번째부터 우리나라 총 13개가 됐어요. 13개가 됐는데 훈민정음이 제일 먼저 됐고요. 훈민정음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인정해준 거 아시죠? 외국에서.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이 1997년에, 그리고 직지심체요절이 2001년에. 근데 우리나라에 없어. 프랑스에 있어. 빨리 가져. 아니 우리나라 유네스코 문화재 왜 프랑스에 가 있는 거야? 그래도 갖고 와야 돼요. 승정원 일기 2001년, 그리고 의궤, 조선왕조 의궤 2007년, 해인사 대장경, 팔만대장경 2007년. 이건 좀 외워둬도 좋을 것 같아요. 허준의 동의보감 2009년에, 일성록 2011년, 5.18 민주화운동의 기록물 2011년. 아픈 역사죠. 난중일기 2013년에 기록돼 유네스코 문화재가 됐고요. 그리고 새마을운동 기록물 2013년, 그리고 한국의 유교 책판 이런 것들, 그리고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그런 기록물들, 남북한의 이런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록물들까지 2015년, 그래서 13개 이렇게 지금 유네스코 문화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난중일기도 어쨌든 유네스코 문화재라는 거죠. 이 서간첩이라는 거는 이제 충무공의 서간집, 작은 서간집이 또 하나 여기 부록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임진장초라는 거는, 임진장초라는 제목이 써있는 그 기록인데, 전라좌도 수군절도사인이라는 주인이 찍혀있는 또 추가적인 일기예요. 그래서 난중일기가 이렇게 9개의 편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난중일기는 전술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정말 세세한 이런 정말 약간 두렵다, 마음이 혼란스럽다, 이런 그 이순신 장군의 인간적인 그런 고민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 내용이 뭐가 들어있냐면요. 이제 국난을 극복해내는 이런 엄격하고 지적인 진중 생활. 오늘은 비가 내렸는데 오늘은 어떠한 훈련을 했고 어떠한 무기를 제작했다, 이런 것들.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 백성을 아끼는 마음, 그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군사행동에서의 비밀 엄수, 그리고 상벌의 원칙, 이런 지금 현재 국정에 대한 그런 걱정과 솔직한 그런 간언, 전투 상황의 정확한 기록, 이런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임진왜란 전쟁사를 연구하는데 정말 우수한 기록물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에도 능했지만 문체도 정말 간결하고, 무인인데도 불구하고 문체가 참 잘 썼대요. 시적으로 짧으면서도
담백하고 간결하고 참 이 문장이 진실성이 되게 넘치는 문장. 인품을 짐작할 수 있는 정말 예술품으로서의 정말 유네스코 문화재 지정이 될 만큼 대단한 거죠. 자, 난중일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인 유명한 이순신 장군의 시라고 할 수 있겠죠. 시처럼 쓴 글을 읽어 드릴게요. 촛불을 밝히고 혼자 앉아 나란 일을 생각하니 모르는 사이 눈물이 흐른다. 병드신 80 노친을 생각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나라 걱정, 어머니 걱정으로 밤을 새웠다는 내용이죠. 와, 이런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 지금도 정치를 해야 할 텐데 정말 이순신 장군다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정치인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나란 일을 생각하다 눈물이 난다. 와. 저도 촛불 집회에 갔을 때 살짝 뭉클한 느낌이 들었어요. 나라의 걱정보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진짜 하나가 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깨어있구나. 정말 변하겠다. 박근혜 탄핵되겠구나. 멋지다. 막 뭔가 뜨거운 게 좀 올라오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이때 당시 우리나라 전쟁 상황에서 나라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그 부분에 되게 멋지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난중일기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고요. 그때 당시 이 부분, 이순신 장군의 정말 인간적인 면을 볼 수 있는 이 정유일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비가 뿌렸다. 뜸 아래에서 머리를 웅크리고 있으니 생각이 어떠하겠는가. 여기서 웅크릴 축자가 나오는데 이순신 장군의 그 난중일기에 웅크릴 축자가 꽤 몇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웅크려 있다. 마음이 좀 약간 두려움이 약간 웅크릴 축자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도 그렇게 대범하고 엄청난 전투에 승리를 했던 이순신 장군도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약간의 두려움, 웅크릴 축자 그 한문을 통해 우리가 약간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리고 또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나와 있습니다. 임진일기에 보면 임진일기 1592년 1월 1일 맑음 새벽에 아우 여필과 조카 복 맏아들 회가 와서 이야기했다. 다만 어머니를 떠나 서로 쇠니 간절한 회한을 가눌 수 없다. 병사의 군관 이경신이 병사의 편지와 설 선물 그리고 장전 편전 등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와서 바쳤다. 그래서 어머니 없이 쇠를 쓰니까 너무 쓸쓸하다. 뭐 이러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많이 난중일기에 표현을 하고 있고요. 완전 엄마 바보. 네. 어머니가 편안하심을 이제 편지를 통해서 알았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웅크릴 줄도 아는 사람이었고 엄청난 엄마 바보였다라는 겁니다. 좋게 말해 엄마 바보? 나쁘게 말해서 마마보이? 그러니까 어머니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이렇게 정말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두려움을 느낄 줄도 알고 엄마도 그리워하는 그러한 인간 이순신의 모습을 난중일기에서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두려움은 아는 그런 인간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해전에서는 크게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면도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러한 두려움을 본인의 그런 두려움을 이기고 이런 얘기가 있죠. 내 두려움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이거죠. 그냥 죽을 각오라고 싸웠다라는 거죠. 거기 임전무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임전무태적인 그 필사즉생, 사필즉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대로 한 번 말하는지 모르겠다. 헷갈린다 나도 지금. 죽고자 하면 살고자 하면 죽는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의 두려움을 그렇게 극복을 하고 신하들조차 두려움을 극복하게 죽고자 하는 각오로 싸우자라고 이렇게 신하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막 전쟁 전에 사기를 올렸던 그 영웅 이순신의 모습. 정유일기를 보면 적선 133척이 우리의 배를 에워쌌다. 지휘선이 홀로 적선 가운데로 들어가 탄환과 화살을 비바람까지 발사했지만 여러 배들을 바라보고서 진격하지 않아 앞일을 헤아릴 수가 없었다. 이렇게 133척의 배를 이길 수 있었다. 사실 우리가 다 133척을 이렇게 몰살시킨 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막아낸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명랑해전에서 이렇게 크게 대승하고 막아낼 수 있었던 건
이 두려움을 용기로 만들었던 이순신 장군의 그 뭐랄까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순신 이 글씨체를 좀 확대해서 봤어요. 글씨체가 글씨를 진짜 잘 쓴다. 무인데도 불구하고 막 여성스럽달까? 글씨체에서 섬세함이 느껴져. 이게 난중일기를 확대한 사진이에요. 어때요? 붓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이게 이제 세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자들 아이라인 그리는 그런 약간 아이라이너 같은 그 정도의 얇은 세필로 이렇게 쓴 거예요. 대단하죠? 나 한문 하나도 모르겠어. 여기서 한 개도 모르겠어. 약간 흘림체로 쓰신 것도 있지만 글씨체가 명필이고 약간 섬세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여자든 남자든 글씨를 좀 꼼꼼하게 쓰려면 거기 안에 성격이 묻어나요. 진짜 성격이 약간 대범하고 그런 사람 글씨도 약간 크게 쓰고요. 약간 성격이 약간 소심하다던가 꼼꼼하면 글씨도 좀 조그맣게 쓰고 이쁘게 써요. 글씨가 예뻐요. 전쟁에서 그런 대범함을 보여줬지만 또한 난중일기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이런 세심함, 섬세함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맞아, 이순신 장군은 시험에서도 많이 떨어졌고 아까 무의공 이순신 장군이 오히려 화를 더 잘 쏠 정도로 여러 번 낙방한 또 일화가 있죠. 그러니까 실패를 겪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어떻게 보면 대기만 성형인 거죠. 이순신 장군은. 그리고 엄청난 또 효자죠. 이 부분도 난 되게 감동적이었어. 아침에 흰머리카락 연암은 오를 뽑았다. 내가 이 흰머리를 자꾸 뽑고 꺼리는 거는 위로 우리 늙은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어머님이 있는데도 내가 흰머리가 난다는 건 불효다라는 거죠. 어머니가 이렇게 있으신데 어머니가 있는 어머니가 있는데 내가 흰머리가 있으면 안 되지. 응? 자식이 나는 아직 머리가 까맣고 젊어야지. 어머니가 걱정할까봐 자식의 흰머리를. 멋지다. 그쵸? 진짜 완전 효자. 엄마 바보. 그런 이순신의 모습. 자, 그리고 난중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난중일기에는 그 장갑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북선 이런 것의 무기를 만든 이야기들을 또 그대로 자세히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은 정말 동남아시아 용병들, 심지어 유럽의 용병도 몇몇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사적인 전쟁에 그 전쟁을 세세히 기록해놨던 난중일기는 정말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문화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계적 중요성이 있고 정말 고유성. 어떤 세계적인 이런 그 전쟁 중 일기랑 비교를 하더라도 안내 일기랑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안내 일기는 이제 독일 나치군들이 와가지고 숨어 살면서 힘듦, 그런 약간 사춘기 소녀의 그런 마음의 그런 거, 슬픔, 그런 일대기를 표현을 하는 부분이라면, 그때 당시의 상황을 표현한 거라면, 지금 난중일기는 정말 영웅 이순신의 그런 그 마음의 변화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전쟁 전술, 그때 당시의 상황을 되게 꼼꼼하게 기록해 놓은 정말 우수한 문화재라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때 당시 무기, 일본의 조총, 그리고 포르투갈에서 온 파랑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볼랑기라고 불렀는데 그런 거, 유럽산 대포, 이러한 무기들,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임진왜란에 대한 전쟁 사료 중에서 징비록도 꽤 우수한, 사료지만, 징비록은 그때 당시 우리나라 전체적인 약간 전쟁의 컨트롤 타워급이 된 유성룡이 이제 전술뿐만 아니라 육지전에 대한 내용, 당시의 상황,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전체적인 이야기라면 이 해군에 관련된 기록으로는 정말 최고라고 할 수 있죠. 난중일기는. 그래서 보면 육지에서 벌어진 전쟁에 대한 가료는 상대적으로는 이제 풍부한 거는 이제 그쪽 징비록이고, 해전에 관한 자료는 난중일기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 국제정세에 대한 그런 군사적 갈등, 세계사 연구 같은 거 할 때도 난중일기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난중일기 연구를 하는데, 세계 최초의 장갑선이라고 알려진 거북선을 연구할 때도 난중일기를 이제 연구하는데 이제 논문 쓸 때 참고를 하고, 일본의 도고 헤이아치로라는 그 제독이 있는데 이순신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905년 5월에 러일 전쟁 당시에 이 제독이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연구하고 이 러일 전쟁 때 러시아의 함대를 이길 때 그 이순신 장군의 그 전술을 실제로 썼다고 합니다. 러일 전쟁 때. 그리고 대마도 해전에서도 이순신의 전법을 실제로 활용해서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물리쳤다고 그 제독이 써놨대요. 와우, 이순신 장군의 그 하객진 이순신 장군의 그 전술을 실제로 러일 전쟁 때 일본이 썼다라는 거지. 그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명랑 있잖아요. 영화 명랑에서도 약간 한국에 약간 오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순신 인물은 인정한다. 이순신 장군은 나도 존경한다라는 그런 댓글들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일본을 약간 비하했다. 솔직히 백산시 산적을 다 부신 건 아니지 않냐. 너무 약간 국뽕 이런 식으로 니네 위주의 해석이다 이런 얘기도 많았지만 이순신 장군 자체는 솔직히 일본에서도 존경한다고 그런 댓글이 많았다라는 거. 그래서 해전사를 연구할 때는 난중일기는 필수죠. 그래서 이제 국보로 되어 있습니다. 국보 76회로 지정되어 있고 유네스코 문화재로도 지정되어 있고 현재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현재 현충사에서 저희 가지고 있죠. 현정사에 관리하고 있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생각할 때 가장 대표적인 또 난중일기. 그러니까 우리가 난중일기는 저도 초등학교 때 읽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한번 난중일기를 다시 한번 저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읽어보고 싶어요. 인간 이순신을 연구할 때 꼭 필요한 문화재라는 거, 책이라는 거. 그래서 저도 난중일기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난중일기 속에 보여지는 이순신 장군의 그런 두려움,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난중일기의 우수성, 왜 난중일기가 우수한 책인지 그 얘기를 오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짤막하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에 역사 스캔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보신 분들은 좋아요도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릴게요.